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막바지 부분 들어가는데, 야, 근데 생각보다 지금 질문을 좀 받다 보니까 오늘 안 끝날 것 같은데. 끝나면 좋겠는데. 284페이지 봐보도록 하겠어요. 제목이 행성의 공전주기 궤도관절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죠. 네. 이거야, 이거. 별거 없고 태양이 있어요. 네. 지구가 있어요. 네. 한 바퀴 삑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년으로 따지면 그게 몇 년이죠? 1년이죠. 그죠? 네, 화성이 있어요. 한 바퀴 삑 도는데 걸리는 시간 따지면 1년일까? 1년이 아니가 더 길거나 할까? 더 길어요. 더 길거나 합니다. 약으로 치면 한 2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충 화성은 지구보다 몇 배 정도 더 많은 시간 동안 돌고 있다. 2배. 2배 정도 더 많은 시간 정도를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딱 2배까지는 아니고요. 대충 730일 조금 안 돼요. 365일, 365일이면 딱 730일인데 그보다 조금 안 돼요. 자, 한번 대충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생각을 좀 해볼 게 있습니다. 멀리 있을수록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늘어나요. 늘어나고 있죠. 우리는 태양에서부터 행성까지의 거리를 그걸 공전, 궤도,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이를 공전 주기라 부르게 되는데 이것이 함께 증가하는 형태를 가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비례관계다 반비례관계다? 비례가. 기본적으로 비례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단 정비례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 말은 거리가 2배면 공전 주기도 2배다 이런 식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식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나름의 규칙이 있는데 뭐 일단 잠깐 보고 가자면 요 둘은 2제곱과 3제곱 2제곱과 3제곱과 아니 잠깐만 거꾸로 썼구나. 공전 주기의 제곱하고 궤도 반지름의 3제곱 관계로 서로 비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비례라 부를 수 있어요? 정비례라 부를 수는 없죠. 예, 제곱 단위, 3제곱 단위로 함께 증가는 하고 있지만 급격하게 더 증가되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일단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한 바퀴 돌아 원 위치로 왔을 때 화성은 한 바퀴 돌아 원 위치로 와줘요? 못 와줘요? 모아주다. 다시 와주질 못하게 되죠. 즉 지금 당장은 일자로 이어진 일렬로 늘어진 모습이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일렬이 된다는 얘기야. 얘네들이 점점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점점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다음번에 다시 일렬로 서게 되는 기간이 오겠죠. 하지만 그것은 공전주기와는 좀 별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공전주기가 기본적으로 이런 관계이다 보니 행성들이 다시 일렬로 늘어서는 일은 자주 발생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현상에 그래서 특별한 이름을 붙일 거고 이 현상을 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계산도 해볼 건데요. 이 현상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회합이라고 합니다. 이 회자는 돌아올 회자입니다. 합, 우리 앞쪽에서 합 배우셨죠? 일렬로 늘어서는 거 합이라고 부른다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돌아왔다는 얘기야. 뭐야? 일렬로 늘어서는 합 현상이 다시 돌아온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까지 괜찮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 회합에 걸리는 기간을 회합주기. 네, 회합까지 걸리는 기간이라는 뜻인데 이 기간은 뭔가 특별한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회합 주기를 계산하기 위한 공식의 유도 과정은 사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유도 과정이 거기 조금 나와 있기는 한데 보면은 괜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합시다. 우리는 그냥
회합주기 계산하는 공식만 알고 갈게요. 공식만 알고 가겠습니다. 괜찮습니까? 회합주기 기간은 내행성과 외행성에서 계산 방법이 다른데 일단 식을 쓸게요. 내행성은 S분의 1는 됐어요? P분의 1 빼기 2분의 1이라는 식을 쓸 거고요. 외행성의 회합주기는 S분의 1은 2분의 1 빼기 P분의 1이라는 수식을 씁니다. 근데 이제 글자만 봐서는 이제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식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S부터. 이게 회합주기입니다. 얘네들이 언제쯤 다시 일렬로 늘어서게 되는지 계산한 값을 S라고 부릅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 2라는 값이 보이는데 이게 지구의 공전 주기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보통은 몇 년이다? 1년이다. 라는 값을 여기다 쓸 수 있어요. 단 문제풀이에 따라서 이 연도가 아니라 날짜로 볼 수도 있죠. 365일이나 혹은 366일 이런 식으로 숫자로 쓸 때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다른 숫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쓰면 되는지 확인을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 P는 내가 지금 궁금한 대상이 되는 행성의 공전 주기를 쓰시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나 지금 화성하고 다시 회합 주기가 언제인지 알고 싶어요 하면 여기다 화성의 공전 주기를 쓰면 되는 거고요. 나 금성에 대해서 궁금해요 하면은 금성의 공전 주기 값을 넣으시면 되는데 지금 봐보시면 P분의 1 빼기 2분의 1인가 2분의 1 빼기 P분의 1인가 이 순서만 좀 다르잖아요. 맞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내 행성은 지구보다 공전 주기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러면 분의 1 역수를 한 값은 지구보다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공전주기 행성계 앞에 들어가요. 그래야지 분의 1 하면 이게 큰 값 빼기 지구 거 작은 값이 나오겠죠. 만약 이 순서를 얘랑 똑같이 해버리면 작은 것 빼기 큰 게 되니까 양수가 나오겠어? 음수가 나와버리겠어? 그러면 음수가 나와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순서만 바꾼 거예요. 알겠나요? 아니면 차라리 P분의 1 빼기 2분의 1이든 2분의 1 빼기 P분의 1이든 아무거나 하나만 기억하시고 계산 결과 음수가 나오면 뭐 씌운다? 절대값 씌운다라고 계산해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계산 방법만 정확히 알면 되는 거니까 회합이라는 개념이 뭔지 회합주기라는 개념이 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거 가지고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화성과 다시 일직선으로 서게 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근데 이건 사실 계산 안 해봐도 알아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사이 화성이 딱 반 바퀴 돌겠죠? 지구가 한 바퀴 더 돌면 화성이 딱 원 위치에 오겠죠? 정확하게 1년, 2년이라면 몇 년 후에 얘네들이 일렬로 돌아올까요? 정확히 2년 후에 일렬로 돌아오시게 될 것입니다. 확인되시겠어요? 그러면 회합주기를 식으로 계산해 볼게요. 화성은 내행성이야, 외행성이야? 외행성이죠. 이상한데. 회합주기 공식은 그럼 S분의 1 빼기 뭐분의 1 빼기 뭐분의 1? 회합주기요? 지금 회합주기밖에 안 가르쳤잖아요. 네, 2분의 1 빼기 P분의 1이죠. 그럼 S분의 1은 2. 이게 누구 공전주기 쓰는 자리라고? 지구 공전주기 쓰는 자리라고 방금 했잖아. 집에서 꼭 펴셔야 돼요. 그러니까 1분의 1이겠죠. P 자리에 뭐 들어가는 거라고요? 대상이 되는 행성의 공전주기가 P 자리라고 했죠. 여기 2분의 1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S분의 1은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몇 분의 몇 나와요? 2분의 1 나오고 이 억수 취하면 S는 몇이다? 2죠. 즉 회합은 언제쯤 하게 된다? 2년 후에 하게 된다. 라는 식으로 이거 그냥 계산만 할 줄 알면 되는 거니까 계산식 공부만 해두세요. 지금 보니까 지금 벌써 지금 이건 앞에 넣는지 뒤에 넣는지 2가 뭔지 P가 뭔지 지금 가르쳐 주자마자 까먹었는데
하세요.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B는 행성의 긍정 궤도 반지름이라고 해갖고 이제 궤도 반지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보이는 그대로 읽어두시면 돼요. 요거는 특별한 거 없는 내용이니까 그냥 보이는 그대로 봐두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관련된 문제들이 288쪽부터 나오는데 요거는 한번 쭉 풀어보세요. 네. 몇 번까지 있냐면 14번까지 있네요. 네. 아니다. 이 18번까지 있어요. 18번까지. 네. 계산해 보시고 그 궤도 반지름 파트는 이제 삼각비 이용해 가지고 하는 수학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실 수학에서 쓰던 도형 길이 구하고만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 특별할 게 없어서 저는 그냥 넘어갔는데 만약 다음 시간 풀어봤는데 잘 안 되겠다 싶으시면 얘기 다시 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알겠나요? 네. 자, 오늘 최대한 마지막 파트 조금이라도 해놓읍시다. 292쪽을 볼게요. 네. 네, 제목은 케플러 법칙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고 오늘 아까 복습도 하며 문제도 풀어봤던 문제 푼 것도 이제 확인해 봤던 내용이 우주관이라 그랬었죠. 네. 현재의 우주관은 어느 쪽이 그나마 좀 옳다라고 봐요? 태양 중심설이요, 지구 중심설이요? 태양 중심. 그나마 태양 중심설이 좀 옳다라고 얘기를 한다 했었습니다. 즉 코페르니쿠스가 네. 그나마 더 정답에 가깝다고 우리는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그쵸?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는 그랬었다 그랬어요. 오히려 이걸 배척했다 그랬었어요. 예, 당시에는 오히려 코페르니쿠스는 배척됐다 라고 했었습니다. 배척된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째는 당연히 종교적인 문제라고 했었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종교 문제도 종교 문제지만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은 초창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학적 계산이 잘 된다. 수학적 계산이 잘 안 된다. 안 된다. 예, 오히려 계산이 정확했다, 부정확했다? 부정확하다는 거 있었어요. 문제는 이거라고 했었어요. 초창기에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조금 더 정답에 가까운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초창기 이론이다 보니까 뭐 그거에 대한 수학적 근거라든지 관측적 근거라든지 게 충분히 마련이 안 됐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이걸 계속 사람들이 부정을 해왔다가 나중에서야 그래도 코페르니쿠스 쪽이 더 옳은 얘기구나 라는 식으로 넘어갈 거라 그랬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면 말입니다. 오히려 계산이 부정확했다가 후에 여기에 대한 수학적 근거가 마련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바로 케플러 법칙입니다. 그게 바로 케플러 법칙이에요. 따라서 케플러 법칙은 누구 이론을 지탱해주는 주요 이론이다. 코페르니쿠스. 코페르니쿠스의 누구 중심설을 태양 중심설. 태양 중심설을 지탱해주는 주요 근거 자료이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을 우리가 배울 건데, 일단 케플러 법칙에 대한 오늘은 기초 소개 정도만 할 거예요. 케플러 법칙에 대한 기초 소개인데, 약간 역사적인 측면부터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케플러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케플러라는 사람은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인데요. 앞에서 잠깐 나오셨던 티코 브라헤의 아까 봤던 절충설 있죠. 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과학자가 아닙니다. 사실 이 사람은 과학에서 배우기는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은 수학자예요. 자, 티코 브라헤가 수학자인 케플러를 제자로 들였던 이유가 뭐냐? 티코 브라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학적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했었죠. 근데
티코 브라헤 개인적으로는 좀 쩌는 능력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 눈이 약간 몽골인 수준으로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티코 브라헤가 수많은 관측을 눈이 너무 좋다 보니까 굉장히 허투루게 했을까 정교하게 했을까? 정교하게 했어요. 그런데 분석은 가능해요? 분석은 못해요? 수학적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생각한 거야. 아, 그렇다면 내가 계산을 잘 못하니까 인간 계산기를 하나 드리자 라고 하여 사실은 케플러를 제자로 받아들인 주요 목적은 케플러에게 수학적인 부분을 전담을 시키기 위해서였었어요. 하지만 중간에 티코 브라헤가 급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티코 브라헤가 자기가 원래 하고자 했던 것들을 거의 못하고 그 사람이 연구하던 내용은 그럼 누가 일단 이어받았을까? 케플러가 다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약간 음모론처럼이기는 한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케플러가 애초에 티코 브라헤가 곧 죽을 걸 알고 일부러 제자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관측 자료를 자기가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득을 누리고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사실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오케이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케플러에게 수학을 전담했었는데 원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케플러 사후 죽은 다음에 사후라네 죄송합니다. 케플러가 죽으면 안 되죠. 티코 브라헤의 사후 티코 사후라고 합시다. 그 자료를 물려받아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과학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냥 찐으로 수학자예요. 찐으로 수학자고 이 사람은 뭔가 움직임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뭔가 수열의 규칙성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규칙성을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내는 걸 굉장히 즐겼어요. 즐겁대요. 즐거울 것 같아요? 2, 4, 6, 8 막 이런 거 식으로 나타내보세요 하면 즐겁죠. 네, 등차 수열이잖아. 실제로 이 사람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관련성이 깊은 사람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이런 규칙성을 수식으로 나타내는 게 너무 행복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어쨌든 스승님한테 물려받았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눈이 너무 좋아갖고 행성들의 움직임을 되게 정교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 기록물을 보니까 행성들이 이리저리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몇 년 단위의 움직임을 딱 살펴보니까 이게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뭔가 규칙이 보인다는 거야.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케플러는 법칙을 만들었는데 진짜 과학이 아닌 수학적인 의미입니다. 진짜 그냥 수학적으로 이 사람은 그냥 수학적으로 행성의 움직임을 수학적인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지만 얘는 과학자야, 과학자가 아니야? 아니에요. 예, 원인 분석 같은 거 했을까 안 했을까? 아니에요. 예, 원인 분석 안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움직임만 알려준 거야. 그걸 수학식으로 이렇게 씀까지 알려준 거야. 그걸 왜 그렇게 움직였을까요? 몰라. 이 사람은 그에 관심도 없어. 과학자가 아니거든. 이 사람은 그냥 수학적이야. 2, 4, 6, 8 이걸 수식으로 나타냈어. 뭐 x값은 2 곱하기 n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1을 넣으면 2가 되죠. 2 넣으면 4가 되죠. 그렇죠? 그럼 왜 2배씩 늘어나나요? 몰라. 관심 없어. 근데 몰라. 관심 없어. 그냥 2, 4, 6, 8을 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 이런 걸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법칙으로는 나타냈으나 원인 분석 안 했다는 점 주의는 하세요. 다만 이 사람이 말했죠. 수학적 능력이 쩔어. 근데 쩌는 관측 자료를 가져왔어. 그러니까 엄청 정확한 식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말입니다. 이 사람의 이런 상황 덕분에 다른 건 몰라도 행성들의 운동 결과를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3가지 법칙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기도 제가 일부러 결과라는 이름을 썼어요. 원인은 분석이 안 했어요. 원인은 참고로 나중에 뉴턴이 분석합니다. 그건 나중에 뉴턴이 할 얘기고 그건 물리 쪽 얘기예요. 예.
어쨌든 이 사람은 결과만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성공했고 그걸 세 개의 법칙으로 설명한 것이 1법칙 타원 궤도 법칙입니다. 자, 2법칙 면적 속도 일정함의 법칙입니다. 3법칙 조화로움의 법칙입니다. 조화 법칙이라고 해요. 네. 라고 하여 세 가지 법칙을 통해 가지고 행성들, 내행성이든 외행성이든 다 같이 어떤 식으로 움직입니다를 설명해내는 법칙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 법칙의 근거라기보다 기반이 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지동설입니다. 즉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이에요. 이 지동설을 기반으로 계산했더니 너무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계산식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 지동설이 원래 뭐가 부실했다라고요? 계산이 부정확해서 부실했다라고 했었죠. 근데 케플러 덕분에 원인은 잘 몰라도 적어도 계산은 너무나 완벽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고요. 따라서 이렇기 때문에 지동설에 무슨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학적 근거요? 수학적 근거요? 이 사람은 수학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 것이고요. 다음 시간 때 그래서 타원궤도 면적속도 조화법칙 세 가지의 내용을 설명드릴 건데 요거 한 20분, 30분 정도면 끝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다음 시간에 진짜로 마치고 이제 우리 지질학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네, 고생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정치지 않나요? 이쁘다. 끝.